비이상 용액. 먼저 녹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이 선으로 해서 덫을 닦아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직선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 용액인데, 원래 이 용맥의 몰분율 요만큼에서 이게 만약에 이상 용액이라면은 증기압력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요만큼은 돼야 되는데 예상했던 증기압력만큼 나와요. 그거보다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났어요.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났죠.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인력이 그만큼 증발을 잘한 거예요? 증발을 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증발을 못했다는 것은 인력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큰 거죠. 그래서 혼합을 해놨더니 용매 용지간 인력이 순수한 용매간 인력, 순수한 용지간 인력보다 너무 큰 경우, 그게 바로 이렇게 이 비정상적으로 증기압력이 낮죠. 이번에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원래 예상했던 몰분율 여기에서 증기압력이 이만큼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죠. 그 말은 증발을 더 잘 해서 기체가 많아진 거예요. 기체가 많아지니까 기체의 부분 압력이 커서 증기압력이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혼합을 해놨더니 비정상적으로 증발을 잘했다. 증발을 잘했다는 것은 혼합해놨더니 용매 용지간 인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작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상태보다 인력이 너무 작으면 저렇게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가 각각 라울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과 양의 벗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의 벗어남과 양의 벗어남일지라도 여기 음의 벗어남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용매가 거의 1.0에 가까워졌어요. 거의 순수한 용매가 됐죠. 그러면 무슨 법칙 만족해? 거의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죠. 양의 법칙도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아져서 거의 1.0에 가까워지면은 용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양의 벗어남이 어때? 거의 파묻혀 버리죠. 그래서 왜 그래요? 용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용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게 거의 관찰되지 않고 거의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죠. 따라서 아무리 비이상 용액이라도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은 용액이 되면은 그거는 거의 뭐가 돼요? 이상 용액처럼 되어버리죠. 이상 용액처럼 되면은요,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면은 용액의 총괄성을 만족해요.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산표 현상. 그것들은 원래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 용액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NaCl을 물에 용해시킨 거, 용액의 총괄성 우리 설명하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거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농도가 NaCl을 용해시킨 농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아요. 0.1몰 농도. 0.1몰 농도를 몰분율로 해보면요, 0.0 얼마,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액의 총괄성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다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충분히 묽은 용액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더 한 번 더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재 다시 이제 이 음의 벗어남에 대해서 봤을 때, 음의 벗어남에서 이번에는 용매가 굉장히 적은 경우 보니까 딱 요 범위인데, 이때도 어때요? 그 몰 분율하고 증기압력이 비례하죠. 이 비례하는 것은 라울의 법칙에서처럼 비례해요. 물론 이게 여기서는 라울의 법칙에서의 기울기는 여기인데, 이거는 기울기가 같아야 달라요? 기울기는 다르죠. 무슨 법칙일까요? 헨리 법칙. 헨리의 법칙,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헨리 법칙은 라울의 법칙하고 표현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헨리 법칙과 라울의 법칙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그것이 용매든지 용질이든지 용액에서의 분율과 그것의 증기압력이 정비례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양이 적을 때는 사실상 용질이면서 헨리 법칙을 만족하죠. 음의 벗어남일 때는요, 라울의 법칙보다 기울기가 작아요. 양의 벗어남일 때는 자기가 충분히 양이 적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직선 파트에 해당되는데, 여기 지금 몰 분율이 굉장히 작은 파트에서 무슨 그래프? 직선 그래프죠. 라울의 법칙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요? 또 크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헨리 법칙은 라울의 법칙으로 생각한 것보다 기울기가 작든지 크긴 한데, 어찌됐거나 간에 그 범위 내에서는 거의 직선 그래프, 즉 몰 분율과 그 전기압력이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음의 벗어남. 음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는 것은 혼합을 내놨더니 인력이 더 커졌죠. 인력이 더 커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정화돼서 포텐셜이 낮아졌죠. 안정화돼서 포텐셜이 낮아진 만큼 자기가 발열을 하는 거예요. 발열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에 벗어나면은 혼합을 해놨더니 오히려 용매 움직이는 인력이 순수한 것보다 인력이 작아졌죠. 인력이 작아졌다는 건 불안정했어요.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포텐셜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포텐셜이 높아지려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열을 흡수하는 흡열 과정이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교재 91쪽을 보면은요, 전형적인 비이상 용액. 그래서 전형적인 비이상 용액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 봤더니 이거는 이황화탄소하고 누구하고 혼합했어요? 아세톤을 혼합을 해놨죠. 아세톤을 혼합했는데 이황화탄소를 봐도 라울의 법칙보다는 양의 벗어남. 아세톤을 보더라도 아세톤의 몰 분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0에서 1로 커지는데 아세톤으로 보더라도 라울의 법칙처럼 직선이 아니라 뭐가 되세요? 양의 벗어남이죠. 그래서 라울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의 벗어남.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 압력은 하여튼 간에 요 상태에서의 이 이황화탄소의 증기압력, 이 상태의 용액에서의 아세톤의 증기압력을 합한 거를 하면은 전체 압력이 나옵니까? 전체 기체 압력은요, 항상 뭐가 성립이 될까요?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이 성립이 돼요.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이 왜 성립할까요? 이미 쟤들은 다 기체가 됐죠. 액체 용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기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이 잘 성립이 됩니다. 이때는 혼합을 해놨더니 양의 벗어남이죠. 질문 바로 앞에서 배우세요. 양의 벗어남이 됐다는 것은 예상보다 증기압력이 커졌죠. 증기압력이 커졌다는 거 혼합했다는 인력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인력이 더 작아진 거죠. 인력이 작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졌어요, 안정해졌어요? 더 불안정해졌죠. 포텐셜이 높아졌어요. 포텐셜이 높아졌으니까 흡열 과정일까요? 발열 과정일까요? 흡열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클로포름하고 아세톤을 혼합해놨어요. 클로포름을 기준으로 해도 그것의 몰 분율이 증감에 따라서 증감력이 커지는 이 라울의 법칙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증감력이 낮게 나타나는 음의 벗어남. 그 다음에 아세톤을 보더라도 0에서 1까지 증가할 때 직선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라울의 법칙을 만족 안 될 텐데 라울의 법칙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어때요? 증감력이 더 낮게 나타나는 무슨 벗어남? 음의 벗어남. 저 말은요, 혼합을 해놨더니 아세톤이나 클로포름이나 순수한 상태보다 인력이 더 커진 거예요. 커져가지고 서로 증발을 못하게 막고 있죠. 인력이 더 커졌다는 것은 더 안정화된 거예요? 불안정화됐어요? 더 안정화됐죠? 따라서 흡열 과정일까요? 발열 과정일까요? 더 안정화가 되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과정.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혼합하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자기가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황화탄소하고 아세톤을 혼합을 했는데 왼쪽 끝은 순수한 무슨 상태? 아세톤. 오른쪽 끝은 순수한 이황화탄소. 순수한 상태에서 아세톤의 증기압력이 커요. 순수한 상태에서 이황화탄소의 증기압력이 커요. 이황화탄소. 그러면은 순수한 상태에서 이황화탄소 간의 인력이 커요. 아세톤 간의 인력이 커요. 아세톤 간의 인력이 크죠.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은 높아지고 몰 기화열은 커지지만 뭐는 작아진다고요? 증기압력은 더 작아지죠. 그래서 따라서 이 증기압력이 더 작은 순수한 상태 증기압력이 더 작은 아세톤이 응집력이 크고 이황화탄소의 응집력이 어떻다? 더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클로로포름하고 아세톤 섞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왼쪽 끝은 순수한 아세톤이에요. 증기압력이 더 높죠. 오른쪽 끝은 순수한 무슨 상태입니까? 클로로포름이죠. 증기압력이 낮죠. 그러면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일까요?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일 걸까요? 순수한 클로포름 간의 인력이 더 클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죠. 그게 91쪽에 제일 위에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집력이 클수록 증기압력이 더 작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황화탄소보다는 아세톤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두 번째 그래프에는 순수한 그 증기압력을 봤더니 클로포름이 더 작은 걸로 봐서 클로포름 간의 인력이 이 아세톤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크구나. 또 혼합을 해놨더니 음의 벗어남이 됐기 때문에 이 혼합을 했을 때의 인력은요,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보다도 혼합한 게 크고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보다도 혼합한 것이 더 크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92쪽을 보면은요,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납니다. 사실 용액의 총괄성은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용액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들은 용액의 총괄성에서는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크기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크게 증기압 내림과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과 삼투 현상에 의한 삼투압력이 있죠. 증기압 내림,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 내림이 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X축이 용매의 몰 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용매의 몰 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용매의 증기압
증기압력이 더 커지더라. 라울의 법칙이 만족이 되죠. 근데 거꾸로 용질의 몰 분율은요. 용매의 몰 분율이 0에서 1로 수렴할수록 용질은 1에서 0으로 작아지죠. 용매의 용질을 혼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용매의 몰 분율이 작아졌죠. 작아진 만큼 그 용매의 증기압력은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가 되니까 용매의 증기압이 더 낮아졌구나. 그 더 낮아진 만큼을 우리는 말합니까? 증기압 내림이다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증기압 내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용질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증기압 내림이 크고, 증기압 내림, 증기압이 내려갔죠. 변화량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 무슨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에 관해서 여러분들 공식을 다 암기하시고,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점 내림은 어느 점 내려갔죠. 무슨 값이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따라서 끓는 점 오름 상수, 어느 점 내림 상수, 앞에 몰라를 붙여서 몰라를 끓는 점 오름 상수, 몰라 어느 점 내림 상수 다 양수고요. 여기 몰라 농도가 다 양수고, 요게 음수이기 때문에 무슨 부호 붙여야 될까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죠. 조심해야 될 게, 이 다음과 같은 내용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교재 93쪽으로 가세요. 끓는 점 오름 상수와 어느 점 내림 상수 책 펼친 소제목이 있죠. 그게 보니까 여기 KB하고 KF는 뭐에 따라 결정돼요? 용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때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때 어떤 요소를 볼 수 있냐면은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보통 KB나 KF 값이 더 커지더라.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가 크면 클수록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KB나 KF 값이 더 크더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KB 값보다는 또 KF 값이 더 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지 않고 여기서 증기압 내림부터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볼까요? 물이 용매인 경우를 볼까요? 점선은 순수한 물의 용융곡선, 순수한 물의 기화곡선, 그리고 순수한 물의 승화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끓는 점을 뭐라고 했냐면요, 외부 압력이 증기압곡선과 만나는 온도가 끓는 점이라고 했죠. 순수한 물 상태예요. 그리고 외부 압력이 1기압입니다. 그때 그 외부 압력과 증기압 곡선,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 바로 기화 곡선입니다. 그것이 만나는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순수한 물에다가 용질을 혼합했더니 증기압 내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이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 기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외부 압력이 이 기화 곡선과 만나는 온도를 딱 보니까 처음 온도보다 더 높아졌죠. 요 차이만큼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끓는 점 오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점은요, 외부 압력이 용융곡선과 만나는 온도이거든요. 자,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기면서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이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 승화 곡선하고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 기화 곡선이 만나는 점인데, 이렇게 증기압 내림 현상에서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 기화 곡선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니까 삼중점이 어때요?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삼중점은 뭐도 관통을 해야 되냐면은 용융곡선도 관통해야 되거든요. 삼중점이 움직이니까 용융곡선도 나도 이러면서 평행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외부 압력과 용융곡선이 만나는 온도를 말합니까? 언원점. 처음보다 언원점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언원점 내림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언원점 내림 상수나 끓는 점 오름 상수는요, 항상 양수고, 뭐가 크면 클수록 그 용매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크고, 용질의 종류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용매와 용질이 극성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것과는 원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반토프 계수의 해석부터 이 용액 뒤에 남아있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 속도론, 그리고 화학 평형, 산염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